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지금 오시면 잠깐 이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는 분홍색, 초록색 선이 그어져 있고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앞차는 갑자기 비상등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차는 도로 한쪽에 그냥 주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바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마주하게 될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운전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운전할 때 이렇게 행동할까? 오늘은 한국 도로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면 이게 뭐지? 할 만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본격적으로 한국 운전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도 외국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싶어요. 저는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 30분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다르니까요.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 갔지만 도로 표지판은 마일, 주유소에 갔더니 갤런, 도대체 뭐가 뭔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거리를 킬로미터, 그리고 기름은 리터로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in 1 mile, turn right 라고 하는데 1 mile? 아니 잠깐만, 1마일이 얼만큼이지?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도 한국에서 운전하시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 500m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을 때는 더 당황했어요. 주유소에 갔더니 갤런당 얼마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1갤런이 도대체 몇 리터지? 이렇게 하면서 한참 계산했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런 단위 변환이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반대로 한국에 오신 외국인 분들은 어떠셨나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이런 킬로미터, 리터 단위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건 아무래도 도로 방향이 아닐까요? 한국은 우측 통행이에요. 차가 도로의 오른쪽으로 달리고 운전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은 좌측 통행이고요. 그러니까 도로의 왼쪽으로 달리고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고작 며칠이지만 며칠만 외국에 다녀와도 몸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일본 여행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길 건너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오른쪽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차가 왼쪽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그리고 좌측 통행 나라에서 직접 운전해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운전대 잡으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같은 운전인데도 나라에 따라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운전 이야기하기 전에 면허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능이 끝나고 면허를 따거나 대학생이 되면 따거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요. 저도 대학생 때 방학에 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만 16세부터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어린 나이에 면허를 따네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아직 청소년인데 운전하는 장면이 나와서 참 신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교육도 듣고 시험도 보고요. 그 이후에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이 있어요. 한때는 기능시험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면허를 쉽게 따도 되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다행히 다시 어려워졌고요. 도로주행이나 주차시험도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국에선 운전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부모님한테 배우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모와 함께 40에서 50시간 정도 운전 연습을 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모님과 같이 운전 연습 해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규정은 따로 없어요. 부모님께 배워도 되지만 운전면허 학원을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운전은 가족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가르치다가 좀 감정이 상하거나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막 아니 왜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 아 참 이런 식으로 부녀, 부자, 모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돈 내고 학원에서 배우자 하면서 학원에 다닙니다. 운전학원에서 교육 듣고 기능시험 보고 도로주행까지 다 거기서 합니다. 가격도 보통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어렵게 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시작됩니다. 한국에는 장롱면허라는 말이 있어요. 장롱은 옷이나 이불을 넣어두는 큰 가구예요. 영어로는 wardrobe 같은 거죠. 면허는 license고요. 그러니까 장롱 면허, 즉 면허 시험은 쳐서 면허증 취득은 했는데 그냥 옷장에 넣어두고 한 번도 안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자격증만 있을 뿐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장롱 면허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친구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8, 9명인데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2,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장롱 면허인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한국, 특히 서울 같은 큰 도시는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로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버스도 자주 오고 택시도 부르면 5분이면 오니까 거기다가 땅덩어리는 좁은데 차는 많고 주차는 너무 어렵고 또 기름값도 비싸고 등등.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운전을 해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면허 딴 지 무려 8년이나 됐는데요. 한 번도 핸들을 안 잡아봤대요. 장롱 면허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안 되겠다, 운전해야겠다 하고 다시 학원에 가서 도로 연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도로 연수가 뭐냐면 장롱 면허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학원에서 한 10시간 정도 실제 도로에서 연습하는 코스입니다. 이걸 장롱 탈출 코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진짜 흔한 패턴이에요. 면허를 땄지만 못 써서 결국 장롱 면허가 되고 몇 년 뒤에 다시 돈을 내고 연수를 받는 그런 패턴이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는 이런 장롱 면허라는 개념이 있나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차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든 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가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빵 하고 경적을 자주 울리나요? 이 경적을 울리는 걸 한국에서는 빵빵거리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떤 나라에 갔을 때는 계속 빵빵빵빵 하루 종일 울려서 너무 불안하고 길을 건너는데도 보행자인 저에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은 경적을 정말 잘 안 울린대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괜히 빵빵거리면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국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안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화났다고 경적을 울리는 거, 막 감정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건 조금 무례하게 보는 분위기래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간헐적으로 경적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불만 같은 감정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고 혹은 경고의 경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빨리 좀 가세요. 재촉하는 의미. 또 왜 이렇게 운전하지?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거기 사람 있어요. 장애물 있어요. 라는 경고의 의미도 되고요. 비켜주세요. 라는 요청. 또 가끔은 버스기사 아저씨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요. 그냥 어이 하고 인사하는 듯한 짧은 빵 한 번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한테는 이 모든 경적 소리가 진짜 무서워요. 운전대를 처음 잡으면 모든 게 다 처음이라 천천히 가게 되는데 뒤에서 빵 하면 심장이 덜컥 하거든요. 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긴장하게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경적은 나라마다 의미가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경적이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빵빵빵빵 하는데 알고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인도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경적 문화로 보면 한국은 과연 어디쯤 있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거의 경적을 안 울리는 곳도 아니고 또 인도나 베트남처럼 좀 자주 경적을 울리는 곳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정도인 것 같아요. 경적이 좀 강한 표현이라면 반대로 따뜻한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비상등이에요. 비상등이 뭐냐면 좌측 깜빡이랑 우측 깜빡이가 동시에 깜빡깜빡하는 거죠. 영어로는 hazard light라고도 하고요. 원래 비상등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알리는 용도잖아요. 차가 고장 났거나 갑자기 멈춰야 할 때. 근데 한국에서는 이 비상등이 감사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 표현으로 쓰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켰어요. 그런데 옆 차선에 차가 막혀 있어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때 옆 차가 속도를 살짝 줄여서 저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자마자 비상등을 2번, 3번 이렇게 켜요. 이 뜻은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제가 실수로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뒷차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또 저는 비상등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국 도로에서 진짜 자주 보이는 풍경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이건 한국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의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대요. 유럽에서는 원래 트럭 운전사들의 매너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보통 손을 살짝 흔들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비상등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대신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는 게 양보해 줄게요 또는 먼저 가세요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해요? 손을 흔들어요? 비상등을 눌러요? 아니면 그냥 안 해요?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만나게 될 놀랄 풍경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 위에서 또 하나 외국 분들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가 차도로 다녀요. 이거 진짜 외국인 분들이 놀라요. 가끔씩 저도 놀라요. 한국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안 깔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한강이나 큰 공원에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는 끝내주죠. 자전거로 정말 신나게 달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일반 도시 안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거의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차도 한쪽 끝에서 차랑 같이 달리게 됩니다. 저도 외국에 가면 그 외국의 공용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어떤 도시는 구글맵으로 자전거 길을 찾으면 그날 투어 끝날 때까지 차도로 한 번도 안 나가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했어요. 또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인프라가 깔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휙 지나가는 일도 생기고요. 페달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옆으로 지나가 버려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방어 운전이 진짜 필수입니다. 방어 운전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조심하는 운전이에요.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어.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 오토바이가 사이드로 지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운전을 하는 거죠. 한국 시내에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어 운전 실력이 늡니다. 살아남으려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운전할 때 딱 한 군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 전용 차로예요. 한국 큰 도로에 가면 차선 중에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차선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입니다. 이거 외국인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해요. 차선이 왜 파란색이지?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파란색 차선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요. 출퇴근 시간이나 바쁜 시간대요. 그때 들어가면 과태료를 냅니다. 7만 원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단속 카메라가 진짜 많아서 여러분은 무조건 찍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국이 색깔로 구분한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파란색 선으로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대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해서 봤더니 그냥 버스 온리라고 쓰거나 노란색 선이나 혹은 빨간색 아스팔트로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도로에서 파란 선이 보이면 버스 차선이구나.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 여행 갈 때 큰 차 빌려서 다 같이 타면 우리가 버스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운전자들이 명절 때나 휴가철에 꿀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최근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 교통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이에요. 사실 일부 교차로를 제외하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일시 정지가 원래도 법으로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단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만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멈추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을 해버리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우회전 관련 단속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완전히 멈춰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해야 하고요. 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혹은 인도 끝에 서서 건널게요. 이런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화살표 신호가 파란불일 때, 즉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방금 화살표 신호가 파란불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따로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신호등 불이 초록색인데 파란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건 옛날 한국어의 영향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푸르다라는 표현이 파란색과 초록색 느낌을 둘 다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푸른 하늘, 푸른 바다뿐만 아니라 푸른 산, 푸른 잔디처럼 초록색 계열에도 푸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아무튼 다시 우회전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헷갈린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떤 차는 완전히 멈추고 어떤 차는 그냥 지나가고 막 뒷차는 왜 안 가요? 하면서 빵빵거리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 도대체 이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냐? 너무 어렵다. 뒷차 눈치 보여서 멈춰 있기가 좀 무섭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유턴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그것도 정해진 신호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이 훨씬 자유로운 나라들도 있대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여기서 유턴해도 돼?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식 유턴이에요. 최근에 어떤 외국인이 올린 릴스가 화제였었는데요. 한 교차로에서 피턴 혹은 더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표지판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교차로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우회전을 하고 조금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가야 해요. 근데 어떤 곳은 길 구조가 진짜 복잡해서 그 표지판이 P 모양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그냥 좌회전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또 한국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운전 문화도 나라별로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국 운전의 까다로운 부분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도로에는 진짜 자랑할 것도 정말 많아요. 첫 번째, 혹시 한국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본 분 계세요? 복잡한 분기점에 가면 길에 분홍색이랑 초록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비를 보더라도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여기 가실 분들은 분홍색 따라가시고요. 저쪽 가실 분들은 초록색 따라가세요. 라고 시각적으로 안내해주는 선이에요. 이거 사실 한 한국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대요. 한국도로공사에 다니던 윤석덕 차장님이라는 분이 어느 분기점에서 자꾸만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지 고민하다가 집에 왔더니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도로에 색을 칠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칠할 수 있는 색은 흰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뿐이었거든요. 분홍색이나 초록색은 사실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잦았던 지역에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무려 85%나 사고가 감소했대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했고요. 이분께 훈장도 줬고요. 지금은 전국 고속도로에 900개 넘게 깔려 있대요. 저도 이거 없으면 길 잘못 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편하고 좋아요. 외국 운전자들도 한국 와서 이거 보고 정말 좋다.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한대요. 자, 두 번째 자랑은 한국 운전자들이 쓰는 앱입니다. 여러분 한국 오시면 사실 제일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거의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 지도 앱이 정말 정밀하게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티맵, 한국에서 한번 써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쓰는 내비 앱에서는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500m 앞에서 2차로로 미리 이동하세요. 혹은 우회전 전용 차로입니다. 이렇게 차선 단위로 알려줍니다. 또 어떤 차로가 막히는지 색깔로 다 표시되고요. 단속 카메라가 많잖아요.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평균 속도를 50으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코치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한 내비 앱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 운전 습관에 점수를 매겨주는 기능이요. 예를 들어 과속을 안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겠죠? 이러한 점수가 높으면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탈 버스가 지금 2정거장 전이다. 이게 거의 초 단위로 정확합니다. 운전이라는 게 주행이 있다면 주차 문제도 빠질 수 없죠. 한국 도시는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주차 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긴 문화가 있어요. 바로 이중 주차예요. 이중 주차가 뭐냐면 이미 주차된 차 앞에 차를 세워두는 거예요. 이게 외국 분들이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럼 저 안에 있는 차는 어떻게 나가? 하고요. 저희는 보통 차 앞 유리에 전화번호를 적어둬요. 그래서 차를 빼야 하면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차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어를 중립에 놓아두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차를 손으로 조금 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불편하죠. 근데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 주차한 차 주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너무 늦게 내려오면 출근 시간에 차를 못 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 싸움이 나기도 해요. 자, 주차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은 주차를 할 때 대부분 후면 주차를 해요. 즉, 차를 후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트렁크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차 앞부분이 통로 쪽을 향하게요. 최근에 어떤 외국인 분이 한국 주차장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영상을 올리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모든 차가 다 후면 주차야?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도 이거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국 주차장 가면 거의 모든 차가 후진해서 주차되어 있어요. 완전 일관성 있게요. 미국이나 유럽은 어떨까요? 미국, 유럽, 호주에서는 대부분 전면 주차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후진 주차는 굉장히 드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역시 공간이 좁아서. 한국 주차장은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나갈 때 후진으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들어갈 때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쉽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 공간으로 후진하지만 나올 때는 다른 차들이 다니는 통로로 후진해야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빠져나가야 하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출근 시간에 혹은 빨리 가고 싶을 때 후진 주차되어 있으면 그냥 시동 걸고 바로 나갈 수 있죠. 오히려 전면 주차를 해야 되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빠지려고 저렇게 주차를 해놨지? 근데 전면 주차가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국에서 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운전 하나에도 정말 많은 문화가 들어있죠. 면허부터 까다롭고 도로 위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경적이랑 비상등으로 대화를 하고 또 주차할 때는 이웃끼리 봐주면서 살아가고 오늘 정말 많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2가지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동동 구르다. 출근 시간에 차를 못 빼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동동이 뭐예요? 발을 가볍게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언제 발을 동동 굴러요? 만약에 큰일이 났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만 움직여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많이 다쳤어요. 어떡하지? 우선 119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늦게 와요. 여러분이 만약 엄마라면 발을 동동 구르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진짜 급하고 큰일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발을 동동 구릅니다. 또 한 가지 동동 발을 구를 때는 너무 추울 때도 사용을 해요. 겨울이고 밖에 있으면 발이 시렵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더 추워요. 그럴 때 발을 가볍게 여러 번 움직입니다. 발을 동동 굴러요. 자, 2번째 표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먼저 깜짝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눈을 빨리 한번 감았다 떠요. 깜빡. 네, 얼마나 걸려요? 뭐 1초도 안 걸리죠? 진짜 빨라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는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라서 놀라요. 쉽게 말하면 벌써? 이런 느낌이에요.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일이 너무 빨리 끝나서 깜짝 놀랐을 때 많이 써요. 또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깜짝 놀랐을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갔어요. 누군가가 살짝 여러분을 치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엄청 빠르게 지갑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가져갔어요. 언제? 어떻게?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요. 또 이건 어때요?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와, 일주일이면 길죠?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날이 됐어요. 벌써 끝났어? 눈 깜짝할 사이에 여행이 끝났어요. 아쉬워요. 또 학생 때는 어땠어요? 저희가 방학을 기다리죠? 방학은 2달이나 돼요? 그런데 놀다 보니까 벌써 개학이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고 깜짝 놀랄 때, 벌써? 이런 기분이 들 때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게 있어요? 여행? 방학? 아니면 인생? 한번 말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운전 문화가 어때요? 경적은 자주 울리는 편인가요? 주차는 후진 주차해요? 전면 주차해요? 혹시 한국에 오셨다가 운전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던 일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전 경험,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독특한 운전 문화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